한반도를 둘러싼 긴박한 안보 문제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강 전력을 갖춘 폭격기에 이어서 최첨단 핵 잠수함까지 미군의 전략 자산이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설혜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 전개된 미 전략 자산 어떤 것들이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젯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에 기습 출격했습니다. 밤 8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와 동해 상공에서 야간 북폭 훈련을 벌였는데요. 이후 내륙을 가로질러서 서해상에서 한 차례 더 가상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B-1B의 한반도 출격은 지난달 23일 이후 17일 만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1B는 미국이 보유한 B-52, B-2 등 3대 전략 폭격기 중 가장 많은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위력적인 전략 자산인데요. 어제는 북한의 도발이 예상됐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었던 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응징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미 해군의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투싼도 지난 7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입항한 사실도 공개됐는데요. 태평양 사령부는 투싼이 세계에서 스텔스 기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잠수함 미시간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 전후 상황이 적나라하게 담긴 또 다른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암살 배우로 지목된 동생 김정은은 노동당을 친정체제로 바꾸면서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북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문제 강병규 기자한테 먼저 묻고 싶은데, 자, 미공개 암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게 굉장히 오늘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 어떤 영상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예, 10월 8일 일본 언론에서 이제 새롭게 확보한 CCTV 영상들이 공개됐습니다. 올 한 해 북한 이슈, 가장 뜨거웠던 북한 이슈 하면 아마 김정남 암살 사건일 텐데, 자, 이런 정황들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아이샤에게 북한 공작원이 택시 티켓을 건네는 그런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저 화면이 그 CCTV 캡처본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조심스럽게 택시 티켓을 건네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흥엉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북한 공작원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이게 공항에서 암살 직전에 나왔던 영상인데, 이 흥엉하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똑같은 공범으로 알려진 용의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남과 함께 사진을 찍은 이 미모의 여성, 북한에서 건너온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암살 사건 6개월 전에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라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정남에 대한 동선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모든 정보를 북한 공작원에게 건네지 않았느냐, 스파이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자, 새롭게 공개된 CCTV 한번 직접 볼까요? 지금 CCTV가 공개되고 있는데, 처음 공개되는 CCTV입니다. 이렇게 김정남이 쓰러진 채, 정신을 잃은 채 이렇게 구급대에 실려가는 모습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눈을 아예 꼭 감고 있는 상황인데, 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좀 뒤늦게 이제 구조가 돼서 이렇게 실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카페에 나온 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듯한 모습. 저 얼굴 기억하실 텐데 바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CCTV가 공개됐는데, 일단은 김정남의 암살,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들이 쏙쏙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강명도 교수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같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보니까 암살에 가담했던 여성이었죠. 아이샤가 카페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택시 티켓까지 받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렇다면 북한 소행 확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왜 이런 동영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때 당시 이재남이나 홍성학이는 다 이 암살 용의자로 용의자 선생에 올라 있던 그렇죠.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이런 영상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이 사람들을 구속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구속했던 사람까지 하나 그 이제 속박하지 않았습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네네. 그런데 왜 이 영상이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이 영상이 그 공항 안에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다 조회했더라면 경찰이 신속하게 그렇다면 증거를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공항을 탈출하기 전에 말레이시아를 탈출하기 전에 신병을 확보했더라면 정확한 증거 자료를 들이댔더라면 이 사건이 초기에 그 북한 소행이라는 게 밝혀졌을 건데 이미 이제는 7개월, 8개월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게 2월 달에 있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증거 확보를 저 CCTV 영상만 가지고 본인들이 없는데 어디 가서 저걸 뭐 재판에도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제가 봐서는 북한 서행이라고 우리가 추정은 하고 뭐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고 하지만 북한은 그래도 아마 오리발 무리별 아니다고 하죠. 예, 예.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든 지목됐던 홍종학, 이재남 결국은 다 말레이시아에서 도망가서 지금 북한에 가 있을 텐데 이런 증거들 새로 나왔다고 해서 재수가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나왔다고 해도 북한에서 보낼 이유가 없고 저기서 이제 티켓을 남겨주거나 뭐 커피 마시는 건 뭐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해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셨고 뭐 돈이 없다고 티켓 한 장 사라 티켓 한 장 뭐 봉사했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불이익 돕기 했다 이러면 도대체 뭐 그 사람들이 이 증거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뭐 때문에 지금에서 뭐 다시 그 사람들을 말레이시아로 다시 입국시킬 일도 없겠고. 보낼 이유도 없고 보내라고 해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자, 노은지 기자, 지난 2월 달 이 사건 처음 벌어졌을 때도 북한 역시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북한을 몰아가려고 뭐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2월에 강철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취재진이 몰려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까지 열고 말한 겁니다. 당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As far as all the happenings clearly show that this incident is politicized by Malaysia in collusion with South Korea. 자, 강철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 한국이 공모해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개입했다라고 당시에 주장을 했었는데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더러 자, 강명도 교수님 예. 뭐 북한이 이런 일 하루 이틀 아니니까 뭐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증거가 또 발견돼서 이 부분도 지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강병규 기자가 설명해 줄 때 일본 언론들은 김정남 암살 사건 배후에 김정남의 새로운 애인이라고 미녀 스파이 가담소를 주장을 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좀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애인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김정남이만 나타나면 작은 미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네. 특히 마카오에 있을 때 네. 마카오에 있을 때 통전부 연락소에 공작원이라고 했던 여성이 비서냐 아니면 감신원이냐 아니면 김정남의 애인이냐 이걸 가지고 소랑설레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말레이시아에도 또 무슨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애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그 말레이시아를 자주 가지 않았습니까? 이 김정남 씨가 자주 드나들었던 것도 이 애인 때문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뭐인가 모종의 여성이 하나 있었다고 했는데 그 여성이 바로 이제 사진에도 나왔지만 후지 TV에서 일본 언론에서 공개했던 이 여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 여성하고 마카오에 있던 여성하고 얼굴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몸 형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여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김정남이가 가는 곳마다 북한에서 애인으로 가장한 공작원들을 계속 붙여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것밖에 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감시했을 그렇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저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김정남이 거죠. 교제하던 여성을 또 매수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매수보다도 북한에서 외국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네. 얼마 없거든요. 공작원 네. 아니면 뭐 이제 식당 종업원이라도 상당히 그 충성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라도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그 아마 조직적으로 북한에서 김정남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파견했던 사람일 접근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계속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또 김정남이 살해됐을 당시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밝힌 내용도 이거는 스탠딩 오더였다. 이미 내려진 명령이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김정남, 강병규 기자. 김정남의 암살에 관련한 미스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아들 김한솔 군의 근황도 또 전해졌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버지를 잃고 대만 공항을 통해서 30시간 기다린 끝에 지금 모처에서 숨어 있는 김한솔의 근황 최근에 알려졌는데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카오 호텔에서 일할 때가 자유로웠다. 왜냐면요, 철통 같은 신변 보호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선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최근에는 이제 낮술까지 마시면서 이렇게 마카오 호텔에서 일했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직전 그런 마카오에서 자유롭게 일했던 그때를 추억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강명도 교수, 예. 지금 뭐 아버지 마카오에서 일했던 게 자유로웠던 게 그립다. 그러면서 낮술에 빠져 있다. 이런 근황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김한솔 군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는 엄청나겠어요. 그 아마 안가에 잊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를 겁니다. 네. 안가라는 게 이제 안전한 가옥의 약자가 그렇죠. 안가인데 예. 그럼 저기에 들어가시면 자기네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이제 그 국장의 구경을 가고 관람을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왜 노출돼 사실 그 어디 위치 자체가 노출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왜 북한이 동선만 알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테러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뭐 감옥 아닌 감옥 생활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제를 당한다는 것보다 신변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자신은 통제를 당한다고밖에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프랑스에 와서 유학도 하고 마카오에서 호텔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살던 이 젊은 사람이 그런 안가에서 딱 통제 속에서 이렇게 그 신변 보호 속에서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아마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 대목이 좀 궁금하고 눈에 띄는 대목인데 자유롭게 생활하던 때가 그립다라고 표현한 거. 지금 강명도 교수께서는 안가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느 나라의 안가에선가 보호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자, 노은지 기자. 그렇다면 김한솔 군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마카오에서 탈출한 것까지만 확인이 됐고 이제 워낙 이제 좀 신변 보호가 좀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건 아닌데 일단은 구출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게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뭐 네덜란드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 국가에 있지 않겠냐 이 정도였던 추정 가능성이 좀 크다 이 정도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김한솔 군의 구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천리마 민방위에서 성명을 내서 세계 각국이 좀 이제 김한솔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에 좀 힘을 보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소식들 들어보면 아직도 그 보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 이런 천리마 민방위군을 통해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예. 혹시 강명도 교수께서는 김한솔 군이 어디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좀 들어오신 적이 뭐 지금 네덜란드하고 마카오하고 또 한 개 국가는 비공개인데 아마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그 피난을 가는데 도움을 줘서 감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네덜란드가 개입했다는 것은 네덜란드 정부의 우리 또 네덜란드 대사를 언론에서 만났는데 말해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개입을 해가지고 도와줘서 네덜란드에 갔다가 유럽은 자유롭게 다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어디 있는 거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천리마 민방위가 다시 좀 각국에서 노력해 달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망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망명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국적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지금 7, 8개월 됐기 때문에 자 어느 나라에 와서 내 망명 신청하면 망명 신청자로서 관리하다가 그다음에 뭐 영주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증명서를 줘야 요건이 나와야만이 영주권이든 요건이 나와야만이 다닐 수 있는데 북한 국적 요건을 가지고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리마 민방위도 지금 그걸 아마 좀 호소한 것 같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네. 망명을 받아주든지 망명이 되면 국적을 주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물론 그 국적이 회복하는데 뭐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 있지만 영주권만 주고 면허증만 있더라도 잘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김한솔 씨가
상당히 더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망명자로서 신분을 인정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추정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납니다. 97년에 총격을 받고 피살됐던 그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 예. 있지 않습니까? 이한영 씨도 계속 탈북한 불안해. 이후에 불안해하면서도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책도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김한솔 군이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전면에 나설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적을 이제 자기가 부여받고 안전하다, 국적만 부여받으면 그 국가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면에 나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네. 자기의 국적도 없고 북한 국적을 아직도 소지하고 있다면 전면에 나서 활동하는 건 고사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때, 그러니까 국적을 회복받든지 망명지가 어느 곳이라도 완전히 정착이 됐을 때가 아마 좀 활동하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착이 됐을 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뭐 보더라도 김한솔 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언론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해서 노출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함께 유학 생활을 했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단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좀 외향적인 성격이다. 모두와 즐겁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서양 문화에 정말 잘 적응한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동안의 어떤 뭐 김정은, 김일성 일가의 어떤 가족들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개방적이고 밝은 이런 모습을 자신의 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편입니다. 특히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서 좀 놀랐던 적이 있는데 올해 3월에 자신의 심경을 밝힌 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의 목소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Yeah.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자, 형을 죽였다. 이거 북한에 알려지면 김정은에게 썩 유쾌한 것은 아닐 텐데 잊을만 하면 형의 아들인 김한솔이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또 들어가거든요. 이거 김정은에게 상당히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뭐 스트레스도 그만한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정남이를 암살해서 깨끗이 제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거하다 보니까 또 자녀들이 남았어요. 네. 자녀들이 없다면 이한영 씨가 피살돼서 설이 없어요. 지금 뭐 이한영 씨에 대해서 해고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런데 김정남이한테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또 여동생이 있고 김한솔이라는 똑똑한 그렇죠. 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국적을 해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김정은의 포악성을 선전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호소하고 다니게 되면 김정은의 위치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테러 재지정하지 못한 것은 김정남이가 확실히 북한에서 죽였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이런 증거들이 이런 증거들이 그렇죠. 계속 말레이시아 종합이 정부에서 된다면 예. 이번에 사건은 모든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소행이라고 되게 되면 테러 지원국으로 되면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김정은은 꼴끄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무언적으로 압력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게 그 이제 해외 나와 있는 북한 공작원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김정은이나 김한솔이나 김한솔 그 어머니한테 또 그 가족한테 상당히 압박을 가해서 너희가 살아 있으려면 하라. 그게 김정남한테 했던 수법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조용히 있으라고 했던 거죠. 해외 공작원들한테 찾아내라. 만약에 어디 있는지라도 감이 잡힌다면 드러나지 않게끔 앞으로 나서지 압박하고, 않게끔 그렇죠. 압박을 하겠군요. 지금 그게 지금 상당히 불안한 거죠. 김한솔로. 자, 김정은 입장에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가하는 압박이 굉장히 부담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더 다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친정체제 구축했다. 저희도 강명대 교수 모시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버지 김정일 세대에 있던 인물들까지 전부 다 제거했다. 이 소식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정일 세대나 김일성 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김정일이 때 포진했던 사람도 김일성 그렇죠. 세대가 많았거든요. 네. 김기남, 최태복이는 다 김일성 세대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김정일 쪽으로 옮겨왔었는데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되어오는 사람, 80이 훨씬 넘어서 김영남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다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다 꼴끄러운 존재들입니다. 나이도 많고 선배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이제 뭐 해를 주지 않은 것도 그리고 상당히 꼴끄러운 존재인데 그래서 이진으로 후퇴시키고 정면에는 그래도 항일혁명 열사 중에서 1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최룡해를 포진시키고요. 예. 그리고 뭐 박광호라든가 정경태 보이지 않던 사람들 밑에 있던 사람들로 그 젊은 사람들로 좀 이제 포진시키는 게 있고요. 눈여겨볼 게 최희입니다. 최희하고 그다음에 이용호라는 이용호는 김정일에 가장 충실했던 비서실장 역할의 이명재 아들이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정치국 이제 뭐 후보위원으로 올려놓은 걸 봐서는 자기가 함께 일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올려놓고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뒤로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김여정 역할이 아닌가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같이 영상을 보내드린 영상 보면은 김정일 사망 당시의 운구 행렬 영상을 먼저 저희가 보내드렸었는데 저 운구 행렬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강병규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운구차를 이렇게 옆에서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김정일의 거의 최측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본네트 앞쪽 김정은의 반대편을 지키고 있는 리영호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요 대표적인 또 측근으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 이미 처형을 당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김정일 사망 당시의 운구차 행렬인데 김정은 표정 상당히 좀 어둡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갑자기 사라졌는데 모두 이선 후퇴 혹은 2012년 뭐 3월 이후에 뭐 사라지거나 그리고 혹은 뭐 처형을 당하거나 이렇게 갖가지의 그런 수단들 때문에 후퇴가 됐고 이제는 뭐 김정은이랑 가까운 김정은의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 7명이 왜 실세냐면 7명이 바로 김정일이 죽자마자 김정은이를 최고 지도자로 만든 사람이 저 7명입니다. 네. 최고 실세라고 했고 우리도 저 사람들이 앞으로 당분간 김정은이를 보좌하면서 갈 것이라고 했는데 2-3년 내 다 제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살아남은 사람은 김기남하고 최태복이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사람들도 이번에 이진으로 후퇴하면서 네. 아마 싹 다 그 일진에 있던 최고 실세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났다. 또 처형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강명도 교수께서 김여정 동생 김여정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직에 계속 앉히고 발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워낙 이제 김일성 뭐 그쪽 3대 세습 과정을 보면 뭐 가족끼리 형제끼리 어떤 난이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동복에서 나온 여동생이라고 해도 그 정도로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런데 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동생이나 남자 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꼴끄럽고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물러나고 아니면 좌천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김일성 일가에서도 여성과의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도 자기 사람으로 만든 것이 자기 친동생이나 사촌동생은 다 좌천시켜버리고 호담, 사촌동생, 누이동생 뭐 김정숙이의 남편이 호담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마지막으로 살아남아 있는 양용섭, 이 만경대 칠걸 가게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양용섭인데 이 양용섭이도 김선숙이라는 김일성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 쪽은 많이 키워서 상당히 가깝게 하고 권력도 많이 줬는데 오히려 친동생이었던 김창주라든가 네. 또 근데 자기 친동생이었던 김창주는 사촌 동생, 친동생 김용주가 제2인자였지 않았습니까? 서로 아버지 형하고 싸우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10년 동안 관계로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봐서는 남자들은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 게 가만 보면 반발도 하고 그러니까 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예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꼴끄러운 상대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올려놓지 않지만 여자는 다릅니다.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 때도 자기 이복 동생이지만 남자는 다 쳤지만 남아있는 하나의 여동생은 상당히 가까이 두고 중요 직책을 그렇죠. 맡기지 않았습니까? 김경이었죠. 예. 네. 어려운 일도 맡기고 중요한 일도 맡기고 서로 상의도 하고 하면서 했던 것이 김경이었는데 지금 김정은 주위에는 여동생 하나밖에 없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은 동생도 남자는 꼴끄러운데 형을 어떻게 옆에다 가까이 두고 쓰겠습니까? 그러면 네.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미국에서의 평가를 보면 좀 이게 약간 좀 독특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김여정을 단순히 뭔가 경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곁에 두는 게 아니라 마치 후계자로 좀 자리매김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미국 언론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실제로 그런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북한의 정치적 구도를 봤을 때 정치 권력 구도를 봤을 때 그거는 불가능하다. 김정은이가 지금 34살로 나오지 않습니까? 34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죽으면 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충성도가 그러니까 권력 분산이 될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가 죽어도 이 통치 기반을 김여정이라는 여사를 내세우면 가능도 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건 반역이죠, 북한에서는. 아, 욕적으로 그렇군요. 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도 김여정이를 내세우는 것은 지금 김정은 주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일가 친척이 한 명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오직 김여정이 하나고. 김정철은 김종철은 형인데다가 그 뭐 아주 그 뭐 정치에 뭐 개념 안 약간 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여성 배제된 호르몬이 거고. 많다 뭐 이런 배제된 실제적인 거고. 문제도 또 거론돼. 여성 호르몬 아니고 똑똑하다고 해도 안 썼을 겁니다. 똑똑하다고 했으면 김종철이가 권력을 장악했겠죠. 네. 그런 걸 봐서는 김종철이는 배제됐고 김여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여정이 모든 걸 김정은 주위에서 보좌해 왔는데 그럼 정치국 후보연이 어떤 자리냐? 이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김여정이가 중앙당 부부장이든 과장이든 옆에만 있으면 과장이라도 항상 김정은이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김여정밖에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최령희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뭐 김기남보다 더 권력을 쥐었다고 볼 수 있는데 비중을 높여놨다는 거죠. 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네. 김여정이가 나이 어리지만 노 간부들이 함부로 김여정한테 하지 못하게 본인의 복심일 그렇죠. 수 있으니까.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줌으로써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그 위치에 올려놓은 것은 그만큼 김여정의 앞으로 같이 이제 뭐 정치를 놀아서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것보다 또 후계자의 문제라고 보다 믿을 수 있는 건 자기 여동생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가까이 하고 또 간부들을 휘어잡는데 지기가 상당히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미국을 필두로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외부적인 압박, 그리고 내부에서 권력을 꼭 틀어줘야 되는 압박 굉장히 심할 텐데요. 김정은 이 소리 들으면 더 가슴이 철렁할 것 같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미국이 보유한 최첨단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 군항의 비밀리에 입항해 있었다는 사실 오늘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이른바 투싼이라는 잠수함이 진해에 들어와 있었던 사실인데, 자, 우선 순항미사일 발사관이 12개나 되고 올해도 4개를 동시에 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스텔스 기능이 또 있어서요.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능이 있는데 몰래 들어왔다고 하니까 잘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에게 기습적으로 또 우리가 도발에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대처라고 보입니다. 자, 미군이 보유한 가장 최첨단 핵잠수함이라는 이 투싼, 공교롭게도 지난 7일 진해항에 입항했는데 당시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어제 쌍십절이었는데 미국이 보유한 또 막강한 폭격기가 날아왔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B1B라고 우리 익히 이제 많이 보도를 해드려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지하 벙커까지 터뜨릴 수 있는 위력적인 폭격기,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폭격기입니다. 오후 8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이제 강릉 쪽에서 떠서 이제 서쪽으로 좀 이동했다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도 오고 B1B도 띄었다. 아무래도 북한 도발에 앞서서 먼저 예방 주사를 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명도 교수님 예.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B1B 랜섭 죽음의 백조의 움직임을 두고 지난번엔 동해 쪽으로 해가지고 NLL을 훨씬 더 넘어갔었는데 어젯밤에는 서해 서해, 쪽으로 예. 왔습니다. 바로 중국하고 인접하고 있고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서해를 갔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서해를 간 것은 저는 중국 쪽에도 상당히 가깝게 있지만 평양이 가깝습니다. 서해. 네. 이 남포 바로 이제 우리 그렇죠. 인천항 바로에서 조금만 몇 킬로만 지나가면 바로 평양이 보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아주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동해로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우리 이쪽 이제 우리 인천항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것 자체는 평양까지도 진입하는데 불과 몇 킬로 안 하고 바로 타격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아이러니하게도 10월 10일 때는 북한은 도발은 안 했어요. 근데 이건 미국의 도발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오히려 미국이 이런 강력한 전략 폭격기를 북한 평양 코앞까지 진입시켜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한테 주는 경고가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그때 미사일을 쏠 움직임이 있다든지 미국 괌이라든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기미가 있었다면 그걸 공격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아마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김정은이가 상당히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노동당 창건일이었죠. 바로 쌍십절이라고 부르는 노동당 창건일이었는데 다행히 북한의 도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월 위기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협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문제인데요. 계속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